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을 위해 그런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미국조차 놀라게 한 한국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오신 에릭 맥스웰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경제 전문지 월드 이코노믹 리포트의 수석 기자 에릭 맥스웰입니다. 20년 넘게 세계 경제를 취재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백악관 경제정책 발표 현장이었죠. 항상 그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무역 발언을 예상하며 취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모든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기자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미국 기업도 아닌 외국 기업에게 관세 면제를 약속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한국 기업에게 말입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는 이러한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합니다. 취재 현장에서 얼어붙은 저를 포함한 모든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곧바로 질문 세례가 쏟아졌죠. 저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 질문을 지목했습니다. 대통령님, 왜 하필 한국의 현대자동차입니까?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릭, 당신도 직접 확인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온 기술과 일자리,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의지는 그 어떤 국가의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파격적인 발언을 했을까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현대자동차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뉴욕에서 나고 자란 뼛속까지 미국인입니다. 하버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짧게 일했지만 곧 언론의 세계로 뛰어들었죠. 제가 쓴 기사들은 항상 미국 중심적 시각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이었어요. 한국의 성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죠. 평소 저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굳게 믿어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룬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불공정한 무역, 정부 보조금, 지적 재산권 침해 같은 키워드로 그들의 성공을 폄하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 신념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을 그토록 극찬한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맥스웰, 이번에는 특별한 취재를 맡아주게. 편집장 존슨은 제게 특별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대자동차 관세 면제 발언 후 미국 내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죠. 왜 미국 기업도 아닌 한국 기업에게 그런 특혜를 주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철저히 파헤쳐라. 트럼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존슨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제 데스크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죠. 현대자동차의 미국 투자 내역, 고용 창출 효과, 최근 기술 개발 현황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자료일 뿐이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0년간 미국에 총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2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비슷한 투자를 해왔으니까요.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단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마이클이었습니다. 에릭, 이번 건 정말 특별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현대자동차의 기술 브리핑을 받고 완전히 매료됐어. 마이클의 말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이 미국 대통령을 그토록 사로잡았을까요? 저는 좀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써온 수많은 기사들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항상 복제와 모방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곤 했으니까요. 한국은 창의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데 능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의 최신 전기차 모델과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죠.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효율성, 혁신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게 정말 한국 기업이 개발한 기술인가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남달랐습니다.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 심사, 로봇 안내원까지. 마치 미래의 한 장면 같았죠. 이미 제 선입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에서 파견한 직원 김민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와 대화를 나누며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센터 방문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물과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죠. 미국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외관만이 아니었어요. 맥스웰 기자님, 우리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연구소장 박재현 박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취재해온 수많은 기업들이 항상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공간은 미래차 개발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수십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며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레벨 4를 넘어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가고 있죠. 박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키자 복잡한 알고리즘과 3D 매핑 기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었죠. 테슬라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박 박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테슬라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카메라 비전에 의존한다면 저희는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카메라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죠.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방문지인 배터리 연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그 어떤 중국 기업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충전 시간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면서 주행거리는 40% 늘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연구원 김지원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배터리 셀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라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과 견줄만 했죠. 아니,
어쩌면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도 코딩을 배웁니다. 저희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죠. 기술은 저희 DNA에 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AI 연구원 이승훈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미 미래를 향해 한 발 앞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오후 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는 실제 테스트 트랙에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대가 스스로 움직이고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완벽하게 피해가는 모습을 목격했죠. 그 순간 저는 진짜로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생활 공간이자 컴퓨터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수소연료전지 연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인 기술이지만 한국은 이미 수소 경제를 현실화하고 있었어요.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지금 수소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연구실장 최동혁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전기차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너머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제와 모방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한국 기술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혁신과 선도라는 표현이 더 적합했죠.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현대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약속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알아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현대자동차의 생산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아침 일찍 저는 김민중과 함께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열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현대자동차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메인 생산기지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최첨단 건물들이 즐비했고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 나라에서 이룬 성과죠. 김민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분명 놀라웠지만 그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죠. 울산 공장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먼저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이라는 타이틀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장 내부였어요. 수백 대의 로봇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적용된 곳입니다. 생산 과정의 98%가 자동화되어 있죠. 공장장 이정훈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거대한 스크린에 공장 전체의 생산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AI가 최적의 생산 스케줄을 잡아주고 있었죠. 이 공장의 불량률은 0.001% 미만입니다. 세계 어느 자동차 공장도 따라올 수 없는 수치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공장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품질 검사 과정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우는 즉시 저를 품질 검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첨단 레이저 측정 장비와 AI 기반 시각 인식 시스템이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통과한 차량만이 출고됩니다. 어떤 타협도 없죠. 이어서 방문한 기술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개발 중인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들이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수직 이착륙 플라잉카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컨셉이 아닙니다.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미 테스트 비행에 성공했고 미국 FAA와도 인증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소장 김태우 박사의 설명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항공 모빌리티까지 개발하고 있다니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이죠. 점심시간에는 연구원들과 함께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었고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인재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더 도전적인 과제를 다루고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AI 연구팀장 박소연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환경이 실리콘밸리보다 더 매력적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오후에는 배터리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었죠. 저희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내구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죠. 현대모비스 연구원 정승호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다른 경쟁사들과의 성능 차이를 설명했어요.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현대의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를 비롯한 세계 어떤 기업보다도 앞서 있었죠. 하루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오래된 환상에 불과했어요. 현실의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모방이 아닌 혁신이었고 그 수준은 미국을 포함한 어떤 선진국보다 앞서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현대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약속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기술력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미국도 이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기업만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산업 생태계 전체가 이렇게 혁신적인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아직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 그 비밀을 밝혀내는 일이 제 기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대자동차의 주요 협력업체들이 모여있는 경남 창원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KTX로 약 3시간 거리였죠. 한국의 고속철도는 그 자체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시속 300km을 넘는 속도로 달리는데도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승차감, 완벽한 정시성, 그리고 깨끗한 객실 환경까지. 프랑스 TGV나 일본 신칸센을 여러 번 타봤지만 KTX의 안정감과 편안함은 분명한 수위였습니다. KTX는 처음에 프랑스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국산화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시켜 해외에 수출하고 있죠. 동행한 김민준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지방 도시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곳곳에 첨단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었고 도로와 인프라는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정비되어 있었어요. 창원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테크노인이라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원이 300명 정도 되는 회사였지만 그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었죠. 저희는 자동차용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초경량 고강도 소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테크노인의 대표 윤성호는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소재는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과 국방 분야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현재 미국의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고 우주선 소재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나사에도 공급하고 있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창원의 작은 기업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직접 거래하고 있다니요. 윤성호는 증거로 계약서와 함께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35 전투기의 일부 부품에 저희 소재가 사용될 예정이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미국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네오테크라는 AI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최적의 주행 경로를 결정합니다. 인간보다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판단하죠. 네오테크의 연구소장 이진우 박사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들의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AI는 완벽하게 차량을 제어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이미 미국의 여러 자율주행차 스타트업들에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저희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죠.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리콘밸리보다 앞서다니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들은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초연결 사회를 구축 중입니다. 오지를 넘어 육지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준비를 하고 있고 양자 컴퓨팅, 바이오 헬스, 우주 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코리아 디펜스라는 방위산업 기업이었죠.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하여 특수 군용 차량과 무인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무인 전투 시스템은 이미 미국 국방부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미 육군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코리아 디펜스의 대표 강철민은 자부심이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강철민은 예전에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왜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회사를 세웠는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도 물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점은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미국에서 3년 걸릴 개발이 한국에서는 1년 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품질은 오히려 더 우수하죠. 그의 말을 증명하듯 코리아 디펜스의 공장에서는 군사용 자율주행 차량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갑과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토 회원국에 수출되고 있었어요. 특히 이 차량에 탑재된 AI 시스템은 실전에서도 인간 조작자 없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미국의 경쟁 시스템보다 정확도가 37% 더 높죠. 강철민은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도 단순한 공급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그린에너지라는 배터리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저희가 개발한 고체 전해질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기존의 10분의 1로 줄었고 에너지 밀도는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화재 위험도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린에너지의 연구소장 최유진 박사는 실제 배터리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 작은 배터리 하나로 전기차가 8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니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의 에너지부와 공동 연구 중입니다.
미국도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기술 지도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도자였고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보다 앞서 있었죠. 호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관세 면제를 약속한 진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래 경쟁력에 필수적이라는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된 결정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단의 마이클이었습니다. 에릭, 취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제 알겠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면 충격받았어. 한국의 기술력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라.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 마이클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에릭.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볼 거야.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력만이 아니니까.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더 배우게 될까요? 한국의 진짜 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점점 더 이 취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 취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저를 기업이나 연구소가 아닌 한 대학교로 안내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했죠. 캠퍼스는 놀랍도록 아름다웠고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하버드나 MIT 못지않은 인상이었어요. 오늘은 기술 이면에 있는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오니까요. 김민준의 말은 철학적으로 들렸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공과대학의 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난 사람은 이준혁 교수였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권위자인 그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맥스웰 기자님,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이준혁 교수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이미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나보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팀의 성공, 회사의 성공, 국가의 성공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죠.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강한 개인주의에서 나온다고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인의 창의성은 어떻게 발현되나요? 집단주의가 혁신을 억누르지 않나요? 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구적 오해입니다. 한국의 우리는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죠. 모두가 각자의 강점으로 기여하고 약점은 서로 보완합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연구실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면서도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혁신이 탄생하고 있었죠.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개발됩니다. 각자 다른 전공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각하니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발견하게 되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 교수팀이 개발한 AI 기술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기술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었어요. 특히 효율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월등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학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모든 학생들이 식사를 마친 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질서정연하고 배려가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과 예의 문화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죠. 식사 후에는 서울대 외국인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MIT에서 학부를 마치고 여기 서울대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연구 속도와 효율성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미국 출신의 제니퍼는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연구 환경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환경이었죠. 오후에는 서울대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십 개의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스타트업들이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창업지원센터장 박지원 교수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소개해준 스타트업들은 환경 문제, 노인 복지,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죠. 이런 가치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죠. 저녁에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한식당에서 열린 이 자리에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직급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수평적 문화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급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이런 변화가 있었기에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기술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태영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가 한국 기업의 단점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선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죠. 식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 부사장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미국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스카우트해온 인재죠. 그가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년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1년 만에 해냅니다. 이 속도와 열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열정, 헌신, 그리고 협력 정신이었죠.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진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절박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떤 도시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제 머릿속에는 이제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약속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와 가능성에 대한 진정한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정신과 문화를 기술과 함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대중교통,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 풍경까지.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죠. 제가 일주일 전만 해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한국은 이제 제 눈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모습은 미국 언론이 그동안 보도해온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였고 모방이 아닌 혁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많은 분야에서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미국의 강점이 개인주의와 창의성이라면 한국의 강점은 협력과 헌신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고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였죠. 제 노트북에 첫 문장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약속한 진짜 이유 미국과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 처음에는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 했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죠. 오후에 김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취재를 마무리하는 동안 잠시 시간을 내어 서울 시내를 둘러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맥스웰 기자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 정말 미국보다 앞서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죠. 김민주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여전히 세계 최고죠.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의 말은 제 기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나 경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함께 성장하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늦게까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시작해 현대자동차의 놀라운 기술력, 한국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정신과 문화까지 모든 요소를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효율성과 헌신, 그리고 첨단 기술을 필요로 했고, 한국은 미국의 창의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거대한 시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죠.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의 관세 면제를 약속한 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경쟁력이 되었고, 미국은 이를 경계하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는 보호무역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것이 미국의 미래에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에릭 맥스웰은 미국 중심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던 완고한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는 이미 다극화되어 있었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런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사를 편집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편집장의 전화가 곧바로 걸려왔습니다. 맥스웰, 이게 정말 자네가 쓴 기사인가? 자네는 항상 다른 나라들의 성공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잖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존슨,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그들의 기술력과 정신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존슨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호 1면에 실리도록 하지. 이 기사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거야. 그의 예상대로 제 기사는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물론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제가 한국에 너무 호의적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 특히 기술 산업과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 기사에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천 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였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혁신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소경제, 바이오 헬스, 우주 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선두권에 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성공이 세계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폐쇄적인 성장이 아닌 세계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공유해주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군사력을 재편하기 위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한국의 화력 비축량이 미국보다 무려 10배나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가진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기술력이 미국의 방산 산업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오신 윌리엄 스콧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힘차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윌리엄 스콧입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군사전략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정보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의 주요 임무는 그 보고서들을 분석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전략적 조언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었고 중국은 대만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에 모인 분석관들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계가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콧,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 무기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상관의 질문에 저는 항상 준비된 자료를 꺼내 설명했죠. 러시아는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 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평소와 다른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무기 거래 통계를 분석하던 중 예상치 못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고 조용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가 세계 군사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 확인해 봤나? 동료 제임스가 제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직 분석 중이야. 하지만 이상해 보이지 않아?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제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게 맞다면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도를 완전히 재평가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회의에서 저는 이 발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들의 무기 수출량은 300% 이상 증가했어요.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죠. 아무도 이런 정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스콧,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준비해주게. 국가안보보좌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죠. 컴퓨터 화면이 푸른빛으로 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었죠. 문서들을 넘기면서 발견한 통계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장갑차 생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항공기와 함정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의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독일의 전통적인 강자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큰일이야. 저는 중얼거리며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제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통계적 이상이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의 중요한 변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DC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국회의 사당의 돔이 밤하늘에 실루엣을 드리우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발견이 단순히 보고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전체를 재검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성장 그래프를 보며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조사가 얼마나 깊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이 될 것이란 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관에게 특별보고서 작성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산업에 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죠. 이것은 단순한 분석 업무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군사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밝혀낼 첫 번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알겠네, 스콧. 2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그리고 이거는 최고 기밀로 유지하도록. 상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지금껏 알던 세계 군사 질서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의해 재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보 분석의 세계에서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CIA에서 첫 경력을 시작했죠. 이후 국방부를 거쳐 현재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하고 있어요. 단순한 서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의 분석과 판단은 때로는 한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미국의 패권은 당연한 것이었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만이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라고 여겼어요. 그들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아내 캐롤과 두 아이들은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있어요. 여보, 또 늦게 들어왔네요. 캐롤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죠. 미안해, 지금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 저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러시아의 침공은 냉전 이후 유럽의 평화를 깨뜨린 중대한 사건이었죠.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오늘의 위협이 어디서 올지 생각해요. 중국의 남중국해 움직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이 모든 것이 제 분석 대상이었죠. 스콧, 한국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상관인 마이클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대답했죠. 사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작은 나라, 그저 삼성과 현대로 유명한 곳, 북한과 대치 중인 미국의 동맹국.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자료들은 그런 평범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었죠. 마이클,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체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제 말에 마이클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과장된 평가 아닌가? 그들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일 텐데.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1950년대의 전쟁 폐허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자료들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의 실제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는 항상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했죠. 하지만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12살 아들 브랜든이 다가와 물었죠. 아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단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죠. 화면 속에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깊은 분석을 위해 국방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정보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죠.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 발견이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면서 다른 중요한 국제 문제도 동시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급했던 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이었어요. 두 나라는 오랫동안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죠. 윌리엄 US 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네. 마이클 국장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대형 기업이 미국의 핵심 철강 기업인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있죠. 저는 즉시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은 국방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분야였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일본이 우리의 핵심 산업을 인수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는 행위예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된 거예요. 독일이 라인메탈과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유럽 방산 산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클에게 보고했죠. 그들은 기존의 프랑스 독일 협력 체계를 넘어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연합을 구상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게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기 시작한 거죠. 회의실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저는 제가 발견한 한국에 관한 자료를 떠올렸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국의 방산 능력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동료 제니퍼가 다가왔어요. 윌리엄, 이게 무슨 데이터야? 이 수치들이 맞는 거야?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맞아,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여러 소스를 통해 교차 검증했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포병 시스템, 장갑 차량, 함정 분야에서 놀라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의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어. 독일의 라인메탈이 생산하는 PGH-200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제니퍼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아? 우리의 무기 시스템과 부품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이것은 워싱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만한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야. 지금 한국은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어.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기도 해. 제 말에 제니퍼는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항상 최고였잖아. 그날 저녁 국가안보회의 간부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저는 제가 발견한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군사력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새로운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죠.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어요. 스콧, 당신이 말하는 한국의 군사적 성장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독일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죠. 스콧,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군. 최대한 빨리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해주게.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시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발견이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 전반에 가져올 변화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유럽과 일본을 최우선 파트너로 여겨왔으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 분석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방산 시스템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요구에 완벽하게 맞춤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제품은 동급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쟁국들보다 15에서 30% 저렴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저는 중얼거리며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군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무기 시스템 판매부터 운영, 유지보수, 교육, 심지어 현지 생산 라인 설치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국가 안보 전략을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파트너였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화력 비축량이었어요. 데이터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10배 많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분석관 마크가 물었습니다. 무슨 발견이라도 했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화력 비축량 데이터야. 그들은 국토 면적은 작지만 보유한 무기의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마크는 눈을 크게 뜨며 반응했죠. 말도 안 돼. 이건 통계적 오류일 거야. 하지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어요. 한국은 작은 국토에 엄청난 양의 화력을 집중시켰죠.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 미사일 방어 체계. 이 모든 것이 밀집된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충격적이었어요. 한화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합방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특히 한화의 경우 이미 독일의 라인메탈을 뛰어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한국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 맞춤형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한 사례 중 하나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단순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 시설 구축, 기술 이전, 군사 교육, 심지어 금융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죠. 이런 종류의 딜은 전례가 없습니다. 독일은 이런 수준의 협력을 제공할 의지가 없었고 미국은 너무 높은 가격과 복잡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국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방산 모델이 도전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더 빠르고 더 유연하고 더 고객 지향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죠.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제 발견을 더 넓은 청중 앞에서 발표하게 됐어요. 회의실에는 군 고위 장교들과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제 발표를 듣던 해군 제독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그들은 무기 판매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운영 교육, 심지어 현지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개조까지. 이 모든 것을 경쟁국들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게 제공하고 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진지한 고민으로 바뀌었어요. 공군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군. 우리의 F-35보다 그들의 FA-50이 더 매력적일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FA-50은 F-35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80%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많은 국가들에게 이것은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했죠.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400%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성장률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스콧, 당신의 분석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네. 이 상황이 미국에게 위협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둘 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회의에서의 반응들을 곱씹었습니다. 워싱턴의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아직도 세계를 냉전 시대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작은 동맹국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군사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 앉아 야근을 시작하며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전략은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니라 안보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들은 고객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죠.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심지어 인도까지. 한국은 전통적인 서방 공급국들을 제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수치들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안보 전략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 시스템이 각국에 배치될수록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었죠.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소프트 파워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문화, 케이팝, 영화, 드라마를 통한 소프트 파워와 함께 이제 방산 산업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 사무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의 발표가 너무 중요했으니까요. 제 분석이 옳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대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워싱턴의 오랜 관성에 도전하는 일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의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브리핑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에서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능력에 대한 최종 분석을 발표하게 됐어요. 회의실에는 국방부 장관부터 합참의장, CIA 국장, 그리고 다양한 부처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콧 분석관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로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분석은 우리의 기존 인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산업에 대해 심층 연구한 결과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를 보여줬어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은 175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증가했죠. 이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한국의 무기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무기 시스템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K2 전차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드 2A7과 동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현대적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전자 시스템과 방어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어요. 미 육군 참모총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건가?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실전 테스트 결과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여러 나라의 평가 자료를 종합한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독일의 레오파드 2와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모두 운용해 본 후 K2 전차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의심보다 관심이 더 컸죠.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해군 함정 등 다양한 무기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공유했어요. 모든 사례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20에서 30%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보여주는 파트너십 정신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국의 산업 발전과 기술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취해온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국방부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방산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회의실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폴란드 계약의 경우 K2 전차에는 미국의 파워팩과 통신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CIA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왔군. 그들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어.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입니다. 그들의 성장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세계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죠. 브리핑이 끝난 후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스콧, 놀라운 분석이었네. 당신의 시각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 대통령께서도 이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실 거야. 그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단순히 군사적 능력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까지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방산 산업 성공의 배경이었죠. 제 책상에 앉아 오늘의 브리핑을 되돌아보며 저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이었어요.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죠. 이것은 냉전 시대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21세기형 외교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높이 솟은 대리석 탑처럼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이제 높이 솟아올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현실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발견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고 저는 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비대칭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서 두 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었죠. 브리핑 이후 일주일 동안 워싱턴 전체가 한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로 술렁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고 국무부에서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분석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분석관으로서 드문 경험이었습니다. 윌리엄, 대단한 일을 해냈어. 마이클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당신의 보고서가 상부에 전달됐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검토하셨다네.
지금 백악관에서는 한국과의 새로운 방산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야.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제가 발견한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마이클은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방산 대표단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네. 그들과 직접 대화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고 해. 그리고 당신이 이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래.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제 위치에서는 이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저 분석관일 뿐인데.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한국 전문가야. 누구보다도 그들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지. 그리고 당신의 분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거야. 다음 주 저는 한국 방산 대표단과의 회의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의 주요 기업들 한화디펜스,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검토했고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했어요. 회의 당일 백악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차관, 국무부 고위관리, 그리고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측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주요 방산 기업의 CEO들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국과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무기 구매국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콧 분석관님, 귀하의 통찰력 있는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글로벌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회의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첫째, 차세대 지상 전투 시스템 공동 개발. 둘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해군 장비 협력. 셋째,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방산 협력 확대였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나토 회원국들에게 폭넓게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나토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소개했고 미국 측은 그들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의 신속한 개발 주기와 비용 효율성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보통 15에서 20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어떻게 7, 8년 만에 완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물었어요. 한화디펜스의 CEO가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품질을 희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민간 군사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고객의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국가안보보좌관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께서는 미국 한국 방산 협력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두 나라 간의 방산 협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스콧 분석관이 미국 측 공동의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큰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했고 회의장은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을 축하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세계 안보 질서를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가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스콧 분석관님, 당신의 통찰력 있는 분석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그늘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능력은 이미 그 자체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큰일이 있었어. 제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새로운 미국-한국 방산협력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이 됐어. 아내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죠.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럼 더 바빠지는 건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더 바빠질 거야.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란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저는 오늘의 성과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 제가 일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이것은 제 분석관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또한 미국과 한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한국 방산협력 1차 연례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일어난 변화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방산협력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했죠. 윌리엄, 발표 자료 준비됐나? 마이클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준비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정리했고 앞으로의 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단순한 보고 세션이 아니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정부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주요 방산 기업 CEO들, 군 지도부, 그리고 심지어 일부 나토 회원국 대표들까지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될 것이었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저는 많은 참석자들로 가득 찬 장소에 잠시 압도됐어요. 제가 그저 한 분석 보고서로 시작한 일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인사말로 회의가 시작됐죠. 6개월 전 우리는 미국과 한국 간의 방산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방산 계약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 아랍에미리트와의 공동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지상 전투 시스템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두 나라의 최고 기술력을 결합하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신속한 개발 능력과 혁신적인 접근법, 그리고 미국의 첨단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대표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었죠. 특히 드론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부분도 있다는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과와 행동으로 증명된 현실이죠.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단상에 올라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리셉션 장소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스콧 분석관님, 당신의 통찰력 있는 분석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성취는 전적으로 한국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손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전 합참의장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해온 인물이었죠. 윌리엄, 자네가 이룬 성과에 축하를 보내네. 그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꿨다는 점일세.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를 냉전 시대의 렌즈로 바라봤어. 이제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가 열렸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혼자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강점과 관점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논의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에서 열리는 후속 미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밤 한국 대표단이 선물한 전통 도자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마치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현대적 강대국으로 거듭난 한국 자체를 닮은 물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이야기 계속 기대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는 세계 최고입니다.